12월 8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0.4% 감소하며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오는 9일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존의 3분기 GDP가 마이너스 0.1%로 집계되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장중 141.71엔을 기록했습니다. 8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레드피는 올해가 주택 구매에 가장 어려웠던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년 5월 2.25%로 하락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리크루터 CEO는 2024년에 금융업에서 더 많은 해고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다우지수 0.21%, 나스닥 1.34%, S&P 500 지수 0.81%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13%에서 거래 중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지수 전장 대비 0.69% 상승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장 대비 3% 급등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홍성진입니다. 대망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오늘 장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글과 AMD 무려 각각 6% 그리고 1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AI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수혜가 한층 더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은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늘어나며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는 더디게 냉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장 분위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초록불을 환하게 켠 가운데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인텔 등이 모두 잘 달리고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는 구글과 함께 메타가 바로 옆에서 3%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죠. 정유주들의 흐름도 다소 부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엑슨모빌과 쉐보론,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밤사이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사로잡은 키워드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실업 지표가 공개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건으로 집계됐고요. 11월 감원은 전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이 반대로 전년 대비로는 41% 급감했다.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또 도매 재고까지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하락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확실히 고용시장이 냉각되고는 있지만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다. 데이터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재 시각 7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치의 경우 22만 2천 건이었는데 이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이후에는 이렇게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6만 4천 건 감소한 186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의 경우 191만 건이었는데 예상을 밑돌았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중순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11월 말 들어서는 감소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내일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까지 나온 일단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이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점점 더 냉각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업 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시죠. 일단 로이터는 연말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주 지표가 실제 노동시장 현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동성은 1월 초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외에도 간밤 나온 챌린저 앤드 그레이 감원 보고서와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감원 계획은 45,510명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1% 감소했는데요. 관련해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감원 지표와 일치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혼재됐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라고 봤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 않다는 건 연준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가 시기상조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뉴스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첫 AI 규제법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9일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로존의 3분기 GDP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또 PMO 내년 초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상반기만큼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AI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쪽에서는 AI 규제법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9일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세계 첫 AI 규제법을 추진 중인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유로뉴스 등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은 현재 추진 중인 AI 규제법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이날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의회는 거의 24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잠시 휴식을 갖고 현지 시각 9일인 금요일에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는데요. 유럽연합은 AI 규제법을 통해 AI 기술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최종 합의 후 연내 제정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AI의 특성을 고려해 AI 제품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춰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세부 AI 도구 규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는 유럽연합이 생성형 AI 규제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다른 AI 도구, 특히 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봤습니다. 유럽연합은 전면 금지를, 반면 유럽의회는 안보 차원에서 생체 정보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고요.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AI 규제에 있어 기업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들이 받을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외신들은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봤는데요. 특히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 만큼 내년 1월 전까지 유럽연합은 법 제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로뉴스는 만약 9일 최종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정하려면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끝으로 블룸버그 뉴스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엔 환율 장중한 때 141.7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년 5월에는 무려 2.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고요. 자, 어제 JP모간 CEO가 암호화폐는 모두 버려야 된다. 자, 이런 강경 발언을 내놨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노브그라츠 암호화폐 거물입니다. 다이먼 CEO를 저격하며 비트코인이 JP모간이라는 주식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 자, 이렇게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엔 환율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새 14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엔이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어서 간밤 뉴욕에서도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이는 달러 약세로도 이어졌는데요.
현지 시각 7일 오후 달러 대비 엔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141.7엔을 기록하며 지난 8월 7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 엔 환율은 이후 하락폭을 반납하며 현재 143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엔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죠. 엔화가 반등한 이유는 전일 일본은행 인사들이 출구 전략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때 어떤 금리를 목표로 할지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고요. 하루 전인 6일에는 히미노 로조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 정상화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블룸버그는 6일 히미노 부총재 연설 전 금융시장이 반영한 12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가능성은 3.5%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히미노 부총재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당 확률이 45%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투자은행인 삭소뱅크는 지금까지 그랬듯 일본은행은 12월 금융정책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블룸버그는 따라서 시장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끝으로 국채금리 전망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년물 국채금리가 2.25%까지 하락 가능하다. 5월 달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뒤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반토막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금 과격한 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전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채권시장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랄프 엑셀과 메간 스와이버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5월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25%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역사적 분석에 의한 전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88년까지의 약 5번의 금리 인상 주기를 분석하며 채권 가격이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크게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반등하며 국채 금리는 평균적으로 1.07%포인트 하락했고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는 1.63%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0월 고점에서 0.9%포인트 하락했지만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에 나선 7월 당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7월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인 3.87%를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내년 5월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2.25%포인트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망은 1분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을 반영해 계산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해당 전망은 역사적인 평균을 단순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다면 채권 가격 반등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체 분석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년 말까지 4.25%로 유지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의 주요 단기 변곡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인데요. 블룸버그는 최근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한 건 고용 둔화 기대감 때문이라며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이런 기대감이 앞서 나간 것인지 등 최근 랠리가 과연 유효한지 검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채권 전망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원자재와 ETF 시황은 최보학 캐스터와 체크해 보시죠. 네, 3대 지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 ETF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엑셀V 헬스케어 ETF나 엑셀리 에너지 ETF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스 반도체 ETF나 엑셀시 커뮤니케이션 ETF가 2% 정도로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WTI는 강보합권 나타내며 69달러 중반대에서 브렌트유는 약보합권을 띠며 74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이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원유 시장은 실질적인 감산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유가는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이후 꾸준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디스의 중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의 원유 수요 약화가 점쳐졌고요. 해당 소식까지 더해지자 유가는 어제 5개월 내 최저치를 찍은 이후 오늘도 그 흐름을 나름대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WTI가 미미하지만 상승불을 켠 이유에 대해 CNBC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지고 감산에 대해 강조한 데 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에게 내년 1분기에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지난 1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소폭 감소했다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발표 이후 0.5% 정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곡물 선물들은 어제의 내림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일제히 상승세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옥수수 선물이 강보합권이고요. 대두와 밀 선물은 1% 정도 조금 더 크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설탕 선물은 어제 7% 넘게 떨어지며 저점을 찍은 이후 이날은 0.1% 정도 미미하게 상승 전환된 모습입니다. 금 선물은 이날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0.1%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2,040달러대 지키고 있고요. 은 선물도 0.5% 이내로 낮아지며 24달러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수출 호조의 주요 금속 선물들은 대부분 상승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또 니켈 선물이 2% 정도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구리 선물도 1% 후반대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루미늄 선물만 약보합권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ETF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시어즈 이더리움 스트래티지 ETF, 티커명 EETH입니다. 이더리움 선물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날 장중 최대 5%, 현재도 3% 중반대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340달러도 웃돌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꾸준히 연준의 긴축 중단, 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에 따라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이 차트상 연말까지 최대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340달러대인 지금 가격을 고려해 본다면 약 3,5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과연 3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무려 1,200달러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2020년 7월 말 이더리움은 2주 만에 57% 상승한 적이 있고요. 2020년 마지막 주와 2021년 첫 주, 이 2주 안에도 무려 80% 정도 폭등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째 주 사이에도 70% 이상 뛴 적이 있고요. 따라서 미증시의 산타랠리까지 찾아온다면 이더리움의 연말 내 50% 상승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우려도 없지는 않죠. 사실 이날 이더리움은 좋았던 반면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차원에서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는 달리 고금리가 생각보다 장기화된다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상장이 지연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는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검토를 다음 달 25일로 미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의 과감한 투자가 암호화폐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된 각국의 법정 통화 중 원화의 비율이 41%로 미국 달러의 40%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원화의 비트코인 거래 비율이 미국 달러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간 중 원화 거래 비율은 17% 정도 급증했던 반면 미국 달러 거래는 11%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한국인들이 거래를 크게 늘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6조 3,300억 원을 넘어서 올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인 2조 9천억 원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플래티넘 쉐어즈 ETF, 티커명 PPLT입니다. 백금 현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날 백금 선물이 2% 넘게 상승하며 910달러 초반대를 회복했습니다. 구리와 팔라듐 선물도 1%에서 3% 사이로 상당 압력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잘 나와섭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2,91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8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치 그리고 이번 달 전망치 모두 상회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마이너스 수출이 7개월 만에 플러스 국면을 접어든 건데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그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풀이도 가능하겠고요. 지난해 11월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무역업이 급격히 위축됐던 탓에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는 683억 9천만 달러 흑자로 보고됐는데요. 다만 올해 중국의 1월에서 11월 누적 수출액은 아직 전년비 5.2% 감소로 나오는 등 해석들은 엇갈릴 듯합니다. 실제로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 지표는 괜찮게 나오는 등 중국의 경기 반등 여부를 둘러싼 이견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재개하며 엔화 대비 1.7%나 하락했죠. 달러화 약세도 금속 선물의 상승세를 견인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GX 금 생산 및 탐사업체 ETF, 티커명 GOEX입니다. 금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금의 생산 또는 개발 초기에 관여하는 업체들을 편입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금 선물이 약보합권이었죠. 2,040달러를 유지하며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곧 공개될 비농업 고용보고서까지 대기하며 금 시장의 관망세가 연일 짙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금 선물은 이번 주 초 역대 최고치인 2,153달러를 찍고 현재는 100달러 이상 아래에서 머물고 있죠. 금 선물은 연준의 기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는 미국의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로 잡고 있습니다. 또 일부 매체들은 미국의 내년 대선과 이팔 분쟁 등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안전 선호 심리를 강화할 수 있으니 금 선물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고요. 달러화 약세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역시 금 가격을 추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nnect the world. Good morning, 한경 글로벌 마켓. 월가에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생성형 AI인데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서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했고 지난주 정확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세상은 생성형 AI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당시에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은 많이 있었지만 챗GPT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방식을 완전히 바꾼 최초의 챗봇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로서 챗GPT의 정교함은 실제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2년 4,28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무려 2조 25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연평균 21.6% 성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경쟁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AI는 대규모 언어 모델로 GPT 시리즈를 개발했고요. 2022년 12월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한 대화형 AI 챗봇은 챗GPT인데요. 챗GPT는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요. 특히 최근 출시된 GPT-4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는 라마 시리즈의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3년 2월에 공개됐고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마 시리즈는 자사 SNS에서 구동하는 대화형 AI 챗봇인 메타 AI에 이를 활용하고 있고요. 메타 AI는 텍스트 입력으로 구동하는 AI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관련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구글은 현지 시각 6일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멀티모달 AI로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음성이나 영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고요. 구글에서 구동하는 대화형 AI 챗봇 바드에 활용되어 구글 엔진의 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미나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글은 오픈AI의 GPT-4를 앞서는 건 물론이고 인간 능력에 한층 다가선 차세대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미나이는 텍스트나 이미지, 또 오디오 등을 동시에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코딩 능력까지 갖춘 멀티모달 AI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틀린 추론 과정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외신 반응도 살펴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미나이는 과열되고 있는 AI 개발 시장에 파동을 일으킬 것이고 또 업계의 서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픈AI의 올트먼 축출 사태가 AI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스마트 대화 로봇으로서 T-Genie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챗GPT처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번역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디버깅도 가능한데요.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율이나 재고, 가격과 직원 이직률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TSMC의 생산이나 물류, 그리고 인사 및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지난달 생성형 AI 챗봇 그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xAI는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요. 머스크가 이미 1억 3,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xAI에 투자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사 웨드부시는 월가가 여전히 AI 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기술주가 20% 이상 급등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웨드부시는 AI가 비즈니스와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넷에 비유하면서 AI가 1995년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호주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팔로알토 등 7개의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의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현지 시각 7일 유럽연합이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안을 도출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EU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2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AI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고 또 AI 법으로 알려진 법안에 공식 합의에 다가갈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생체 인식 관련 내용들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이번 협상이 AI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얼마나 논쟁적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EU가 서방에서 가장 광범위한 AI 규제가 될 걸로 보이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월렛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의 생성형 AI 개발 현황과 주요 외신들의 반응 그리고 IB들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계적인 AI 경쟁 속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또 이 같은 흐름이 국내 온디바이스 AI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7일, 우리 시간으로 12월 8일 특징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볼까요?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벳 소식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구글은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한 후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5% 넘게 급등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처럼 일반인이 많이 쓰는 구글 서비스들과 접목될 예정이라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인데요. 경쟁사인 오픈 AI의 챗 GPT-4를 압도하는 실시간 시야 인식 능력을 선보여 AI 시장에 새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미나이에 힘입어 오늘 구글은 5.23%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 제미나이의 추격을 받게 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왕원터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AI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하려는 소송전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영국과 EU에서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에 FTC가 불리할 것이라 분석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56% 오르고 있습니다. 메타는 자사의 메시지 앱인 메신저를 완전 암호화된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에도 내년쯤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메타는 모든 메시지를 발신자와 수신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와 범죄자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강력해질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오늘 장에서는 2.89%로 오르고 있습니다. AMD는 어제 새로운 AI 칩 MI1300X를 공개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남기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메타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의 MI1300X를 비싼 엔비디아의 칩 대신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AMD의 신제품이 엔비디아가 독점해온 AI용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도 신제품 H200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장의 기대를 갖는 AMD는 오늘 반등에 성공해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AMD는 현재 9.49%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AMD가 탄력을 받으며 급등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전체적으로 반등하며 랠리하고 있습니다. 2.76%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들을 상대로 새로운 식료품 구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9.99달러를 지불하면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시에서 35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15달러 미만 의류 제품에 대한 판매자 수수료를 12% 인하해 5%만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내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아마존인데요. 이 소식에 아마존은 1.46%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관련 페이팔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내년 1월 10일부로 페이팔의 자회사인 벤모를 통해 결제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벤모는 돈을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인기 결제 수단인데요. 아마존은 결제 수단에서 벤모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이 소식에 빨간불을 켜며 급락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1.92%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북유럽 전역으로 테슬라를 상대로 한 파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펜션 덴마크는 노조의 단체 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테슬라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현재 시간으로 오늘 테슬라가 스웨덴 우체국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현재로선 우체국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테슬라의 자동차 등록판을 배송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에서 분기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할 전망에 오늘 장중에서 1.06%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니콜라는 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중에서 2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니콜라의 긍정적인 현금 흐름은 앞으로 수년간 없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니콜라는 3분기에 약 4억 2,60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니콜라는 장중에서 22.6%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최근 암호화폐 상승세로 이달 들어 29%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유럽에서 암호화폐 거래 앱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빈후드에 따르면 EU 국가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25개 종류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거래가 금지된 암호화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유럽 확장 소식에 2.04%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달러제너럴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제너럴은 3분기 매출을 9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26달러로 집계하며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와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실적 발표 후 3% 가까이 오른 달러제너럴은 현재 1.19%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기업 게임스탑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10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고 주당 순이익은 0.0034달러로 예상치를 넘었는데요. 매출 감소로 인해 오늘 프리마켓에서 8%대로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스탑이 두 가지 투자 전략을 발표하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 투자 담당은 CEO인 라이언 코엔이 맡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스탑은 반등하며 7%로 크게 올랐고요. 현재는 10%대로 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을 움직인 글로벌 IB들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가 바이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도 283달러로 올려 제시했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치매 치료제 레켄비와 유전 희귀 질환 치료제 스카이클라리스가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스티플이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23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올해 전기차 시장이 불안정했지만 리비안이 아마존과 1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2024년에 시작될 가성비 전기 차량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을 이유로 들며 리비안의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유지했습니다. 목표가는 107달러로 책정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성장 모멘텀을 불러일으켜 이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17%, 나스닥 1.37%, S&P 500 지수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투자자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주시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의 실업 지표입니다. 오늘 공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는데요. 지난주 집계된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났지만 증가세 자체는 더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구글과 AMD 동반 강세입니다. 오늘 구글과 AMD는 각각 5% 그리고 9% 이상 급등했는데요. AI를 둘러싼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달러 약세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106선에서 움직이던 달러 인덱스 연준의 피벗 영향으로 어느새 104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104선마저 무너지면서 103 중반까지 밀려났습니다. 또 오늘은 달러엔 환율 움직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중한 때 무려 141엔까지 급락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시장 관계자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졸츠 보고서와 ADP 민간 고용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용시장 둔화를 시사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실업률 또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환상준의 지금 세계에서는 한국의 주택 가격과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집값 과연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될지 관련 대책과 전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